자, 이제 금융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말입니다. 시기에 따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시기에서 만약에 또 1차만 준비한다면 하는 방법은 문제를 보고요. 기출문제가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서 근데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구나,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구나,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해당하는 해설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파트, 이론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제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들 버려버리고요. 난이도 높은 것들을 버려버려도 60%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짧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 지금 제가 만약에 2차 과목에 등기법이나 공법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걸 사러 가는지 아십니까? 기출문제집부터 사러 갑니다. 기출문제집을 사서 이렇게 해설이 잘 돼 있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집에서 물론 그 기출문제집이 일단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최근의 10년간의 흐름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수록이 돼 있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 중요도가 낮은 파트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파트, 자주 출제 안 되는 파트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파트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난이도가 높은데 자주 출제된다, 이러면은 결국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분량이 좀 많더라도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단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에 주택법이 그런 건가요? 무슨 법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좀 분량은 좀 있어도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파트, 이런 것들은 건축법인가요? 그런 거는 또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의 그 수준을 알잖아. 아,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국계법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수립권자가 누구고 뭐 인각권자가 누구, 그럼 포기. 여러분도 똑같죠? 그거는 웬만한 거 몇 개만, 자주 언급된다 싶은 몇 개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했던 MBS, 이따 할 이제 MBS, 그런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힘들면은 한 2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좋다 그랬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도 제가 몇 개만 하라고요. 부동성하고 부정성만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훨씬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럼 지문을 볼 때 선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설프게 다 해버리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설프게 다 모르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이거는 알고 모르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집을 보고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시간이 짧을 때 하는 방법은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 달, 한 보름 막 이렇게 앞두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또 기출문제집을 사야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기출문제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대신 기출문제와 똑같은 꼭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똑같은 문구로 나오기도 하지만 간혹, 근데 거기 범위 내에서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해설이 잘 돼 있는 거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사서 틀린 문제, 옳은 문제를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정답 표시를 해버려요, 미리.
정답 표시를. 예, 그래서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아니고 옳은 지문을 계속 보는 거죠. 이게 틀린 지문은 밑에 해설 보고 볼고 계속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계속 그것만 보는 집중적으로. 그는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예, 다 그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방법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그만큼 이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예, 그렇게만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보름 2달이면은 좀 이렇게 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무 교육도 좀 받고 이런 사람들은 2달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1차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제대로 잘 캐치를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이런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대신 학습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걸 잘 해서 시간 2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7월부터 7, 8, 9, 10 넉 달간 직장 생활하면서 1차 합격할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직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능력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90%까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주변에 한 90%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놈이 좀 더 난 듯한 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놈이 생각할 때는 제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뭐가 조금 더 낫다는지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도 수리적인 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내가 약간은 낫어요. 수리적인 거는. 근데 이제 썰 풀고 하는 거는 다른 친구가 좀 나은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괜찮은 놈이 있었어요. 한 놈이. 이런 놈은 이건 열애예요. 열애. 그런 놈은 10%밖에 안 돼요. 서울대생들 중에서도 10% 정도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해서 하는 애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저기 1박 2일 연예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찾아가서 서울대 편 한 거 있잖아요. 서울대 학생들하고 그 1박 2일 저거 한 게 있어요. 게임도 하고 한 거. 연예 프로그램에서. 근데 거기서 지나가는 학생들 이렇게 잡았는지 하여튼 좀 이렇게 애들 잡아서 하루에 노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놀긴 왜 놀아요? 답이 그래요, 답이. 왜 노느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노는 시간 없어요. 계속 공부해, 계속. 그렇습니다. 한숨부터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서울대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요, 많이.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요. 그리고, 꼭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그 체조 선수들 계속 훈련해서 체조 잘하고, 축구 선수들 축구 잘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의 스킬을 아는 거예요, 공부의 스킬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자꾸 함으로써 스킬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특별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1시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힘이 세지잖아요. 처음서부터 무거운 거를 못 들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밥을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먹는 양도 많아지면서 힘도 더 세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시간을 해도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길러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모택동이 그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6개월간 북경대학에서 읽었던 그 책의 지식이 이 공산혁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한 그 지식이래요. 6개월. 그 6개월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지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독서 삼매경이라는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그 독서 삼매경이라는 데 빠져버리면은 이게 그 괴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칸트구나. 칸트 있죠, 칸트.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한 번도 일생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근데
영국의 템즈강을 갔다 온 사람보다도 템즈강을 더 잘 묘사했대요. 갔다 온 사람보다도 더. 그만큼 책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었지만 훨씬 더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보듯이 책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듯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책 속에 길이 있고, 저자와의 대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안광이 지배를 철하고, 눈빛이 종이를 뚫는 거죠, 이게. 눈빛이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읽고, 이게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게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가 말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한 90%는 거의 비슷한 사람이니까. 10%는 지들끼리 노라고 하면 돼요. 10%는 지들끼리.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3년간을 한 번도 딱 한 권, 이 교과서 외의 책은 한 권밖에 안 읽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입니다. 이거는 딱 한 권 어린 왕자라는 책 외에는 전부 다 교과서 관련된 책만 읽었어요. 자습서라든가 이런 거.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없었어요. 1월 1일도 없어요.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습니다. 이 차례를 지내면은 이제 차례가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지내고 이제 세 군데를 돌아야 돼, 이제 시골에서. 그러면은 벌써 한 점심 먹을 때쯤 지나, 새벽부터 해도. 그러면은 오후부터는 공부해요. 12월 31일 해가 바뀌는데도 독서실에 앉아 있어요. 해가 바뀔 때도 독서실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골 그 집들은 많이 춥죠. 어릴 때 추운데 그 물걸레 질을 하면은 그 걸레를 이렇게 운무게다 놓으면은 이게 얼죠, 이게. 이 단열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추운 방인데 책상을 위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아랫목에 책상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운무게 갖다 놓으면은 그 추운데도 졸려요. 그 추운데도 졸려요, 공부하는데. 근데 그 졸음을 깨기 위해서 한 대 나가서 세숫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발 담그고 공부했어요. 책상 밑에. 진짜로. 정말로.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얼마나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리에 누워 있어요. 눈을 뜨면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 자리를 누가 펴준지를 몰라요. 일어나서 물어보면은 아무도 안 깔아줬대요. 제가 그냥 장롱 열어서 깐 거예요. 잠결에. 잠에 취해서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깔았는데, 이부자리를 깔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그렇게 그냥 버티고 앉아 있었던 거죠. 책상에 앉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공부하는 이 공부방에 과일이 한 접시가 들어와 있어요. 언제 갖다 놓은지 모르는 거예요. 열어놓고 갖다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갖다 놓은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쉬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거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제가 뭐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하는 게, 놀러 가는 게 공부를 쉬기 위해서 놀러 간 거지 놀기 위해서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소백산 등산을 해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등산한 거지 등산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로지 24시간이 모두 다 공부에 초점 맞춰서. 그래서 일주일 21타임,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일주일 21타임 중에 2타임만 쉬고요. 19타임을 공부를 했어요. 또는 많이 할 때는 20타임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할 때는. 근데 보통은 일요일 오전, 오후를 쉬고요. 일요일 야간부터는 이제 공부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월요일 날 월요병이 없는 거죠. 보통 월요일 날 월요병이 있는 거는 일요일 날 저녁까지 놀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부터는 공부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저는 중3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중3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세뇌를 받아서 저는 어릴 때 대학교는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크면은.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서울대 절대 갈 수 없는 실력이에요. 뭐 전교 1, 2등을 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인데 저희 시골에서는 전교 1, 2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반에서 1, 2등 정도예요. 한 반이 엄청 많잖아요. 그때는 한 60명 되고 막 그 한 학교가 한 학년에 한 5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1, 2등 하는 거하고 한 학년에서 1, 2등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습니다. 그냥 이 노트를 2권 사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쓰는 거 1권. 또 집에 가서 연습장에다 연습 많이 하고 노트 수업 시간에 했는 거 하고 똑같이 복사할 때까지 연습장에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냥 외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양쪽의 노트가 완벽하게 똑같이 복사가 될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트리가 나온 거예요. 트리가. 저의 공부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큰 줄기에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큰 타이틀. 부동산 개념이란 타이틀이 있으면은 거기에 법적인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있다는 걸 먼저 보고 법적 개념에는 다시 협의 광유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큰 나무를 줄기 그리고 가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이제 요령을 터득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 학습 기술과 관련되는 이 책을 쓰고도 싶었어요. 그 정도로 공부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때 썼어야 되는데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요. 어떤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치. 여러분들 임계치 들어보셨나요? 임계치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태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1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쓰러지면은 0도나 다름없는 거죠. 그 부족한 1% 그거를 채워야 임계치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썰이 길었습니다. 232쪽에 부동산 금융에 의 저당 상환 방법.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중요하게 조금은 이제 신경 써야 될 내용이 4번부터입니다. 4번부터. 그래서 4번부터 좀 신경을 쓰면 됩니다. 4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금융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후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맞나요? 요거 이제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신탁금융도 있고요. 저당금융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당금융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비용 측면에서는 신탁금융이 약간은 덜 들어요. 신탁금융이. 근데 저당금융을 선호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납입 연체가 됐을 때 신탁금융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업무 처리가 끝나버려요. 근데 저당금융은 왜 우리 경매 넘어가면은 중간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죠. 그리고 절차가 좀 더 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당금융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1번 옳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사채 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돈을 빌리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돈을 빌리는 게 부채금융이에요. 근데 그게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자본은요. 그는 타인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배를 타는 거죠.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는 게 지분금융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지분금융은 5번에 나오고 있죠.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하며 주식의 발행이나 신디케이션 등이 그 예이다. 주식 이거 지분금융 맞죠? 신디케이션도 투자자 모집 방식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뭐예요? DTI입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맞나요? 총부채 상환 비율 적용한 게 지금 MB정부 들어와서부터거든요. 그전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LTV와 DTI 요거는 주택가격 기준이죠. 주택가격 기준 대출이고요. 요거는 소득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현금 흐름 기준 또는 소득 기준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요거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의 60% 보통 60% 많이 적용됐죠. 요렇게만 했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세 살면 애도 관계없어요. 이걸 안 봤으니까. 집값의 60% 대출해 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A 이름으로 그냥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명의로 소득이 얼마가 되고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부채 서비스를 얼마나 지불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I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DTI를 적용하면서 많이 대출받기 어려서 많이 꺾여 내려갔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 대부 비율이란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잔금 비율 맞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5번 요거도 좀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는 거죠. 여기서 5번 지문이 뭔가요? 담보신탁이죠. 이게 신탁금융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4번의 1번 지문이 바로 5번 지문과 같은 거예요. 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지난번에 제가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요거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7번을 이제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맞나요? 변동 이자율, 변동 금리예요.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차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책 당국은 부동산 금융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맞죠? 그러니까 막 금리를 낮춘다,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20년 만에 갚을 걸 30년 만에 갚으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융자 기간이 짧고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융자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한 달 동안 빌려주는 거하고 1년 동안 빌려주는 거는 위험도가 다르죠. 친구가 찾아와서 야 500만 원만 빌려줘라. 얼마나 쓸 건데? 10년만 쓸게. 길면 길수록 위험한 거예요. 길면 길수록. 아시겠죠? 짧을수록 위험은 낮고요. 또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죠. 융자 비율이 뭐예요? 대부 비율이에요.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를 가지면은 다 뭐로 오면 돼요? 대부 비율로 오시라고요.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를 가지면은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또 뭐가 있다고요? 담보 인정 비율, 또 뭐가 있죠? 하나가 저도 다 기억 못할 정도네. 대부, 대출, 차입, 융자, 담보 인정. 예? 아, 맞다. 중요한 걸 기억 못해. 고맙습니다.
저당 비율.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근데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고요. 요건 따로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를 가지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부채 비율은 따로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 그거예요. 융자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경위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5번도 맞는 말인가요? 금리 하락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공급을 또 뭐 틀렸나요? 공급을 증가시키죠. 부동산 둘 다 증가시키죠. 다음에 8번도 함께 보시면은 부동산의 저당 대출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 나타낸 것은 1번 조기 상환 위험. 자, 이거는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채권의 만기 이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가능성을 말한다. 맞죠? 자, 이거는 누구의 위험인가요? 대출자의 위험이죠. 자, 그러면 5번 질문 보세요. 채무 불이행 위험.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서 저당 대출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 이것도 대출자 위험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안 갚아도 문제고요. 예정보다 일찍 갚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대출자 위험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은 2번의 금리 위험. 금리 위험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대출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의미고요.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 취급, 임대료 규제, 금리 수준에 대한 규제 등은 대출자들이 대출 실행 후에 직면하는 사항들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정책에 따른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9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의 본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당 상환 방법. 자, 요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당 상환 방법은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하는 방법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세정식 상환 있죠. 이거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거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표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요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건 뭐고요? 이게 원금 균등이죠.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 체감식이다. 요거를 이제 체증식이다. 요거는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근데요, 이 사람들이 표현이 좀 다른데 그런 걱정은 별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원리금 균등을 균등 지불 저당이라고도 해요. 균등 지불 저당. 균등하게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지불이라는 것은 원금 이자를 같이 주는 거예요. 요거는 균등 상환 저당이라 그래요. 뭐가 균등한 거예요? 원금 상환이 균등하다는 얘기예요. 상환이란 말은 보통 원금이란 단어를 앞에 생략해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부분 상환 저당은 뭘까요? 요 앞에 원금을 일부만 상환한다는 의미예요. 만기가 됐을 때 일부가 남아 있는 거를 부분 상환이라 그래. 부분 상환. 만기가 됐을 때. 그러면 완전 상환 저당은요. 만기가 됐을 때 완전히 상환됐다는 얘기죠.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비상환 저당은요.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 상환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상환의 의미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 상환이라는 거는 원금을 똑같이 상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쓸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알아야 되죠. 원리금 균등에서 이렇게 원금 균등에서 이렇게 속에 숨어 있는 거. 자, 이게 원금 상환분이고요. 이게 이자 지급분이죠. 여기서 전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뭐고요? 원금 상환분이고요. 요거는 이자 지급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똑같긴 한데 여기가 이자인 경우, 이자가 일정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비상환. 이자만 갚는 거. 그죠? 이자만 갚으니까 계속 이자가 일정한 거죠. 원금을 안 갚으니까. 맞나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11번 중에서는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맞죠? 이게 처음에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반 정도 돼도 이 절반을 못 갚게 됩니다. 다음에 2번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게 된다. 맞죠? 원금 균등은 일정하게 갚아나가니까.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에게 곱으로 산정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지불액이 일정하고 저당 상수 대부의 곱 맞죠?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적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 지불액이 더 크죠? 여기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DTI 규제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뭔 소릴까요? 이 DTI를 규제를 하면은요. DTI 규제하자. 자, 오늘 만약에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소득이 똑같이 이제 6천이다. 곱하기 0.4를 한다. 그러면 2,400만 원을 연간 1년에 2,400만 원을 뭐 하는 데 쓸 수 있다고요? 원리금 지불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럼 월 얼마예요? 월 200만 원을 원리금 지불액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원리금 지불액으로.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금액을 대출 받았다고 쳐보세요. 똑같은 금액을 대출 받아서 저는 원리금 균등, 여러분은 원금 균등으로 대출 받았다면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다음 달부터 내야 되겠죠. 다음 달부터 내는 돈이 저보다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200만 원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추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하고 똑같이 대출 받는다면 금액을 똑같은 대출을 받는다면 제가 200만 원에 맞춰 놓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금액으로 오버가 돼요. 저는 200만 원 매달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으면 매달 200만 원씩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첫 달에 더 많은 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첫 달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똑같은 1억 대출 받아도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대출 받아도 저는 200만 원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첫 달부터 250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요. 똑같은 금액을 대출 받아도. 그러면은 DTI를 계산하면은 여러분은 오버가 돼버린다고요.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으려면은 무슨 조건으로 대출 받아야 된다고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DTI를 계산하는 게 뭐예요? DTI 연소득분의 뭐예요?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잖아요. 그 원리금 지불액이 누가 초기에 더 커요?
원금 균등이 더 크잖아요. 얘는 DTI가 높아야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DTI가 높아야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그때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을 받는 그때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은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받아야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은행에 가서 대출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받아야 DTI 규제가 되면은. 그리고 기간은 더 길게 잡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한 달에 200씩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기간은 늘리고,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으로 낮춰서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다들. 자, 아무튼 그래요. 5번의 의미는 그겁니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해야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 보십시오.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은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은 상환 조경표를 통해 알 수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약간 비틀었죠. 원래는 저당상수를 이용해야 되죠. 근데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변동금리 대출 방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보다 대출기관이 손해를 본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해도 변동금리 방식에서는 문제가 변동금리 대출 방식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차입자가 손해를 보나요? 차입자가 손해를 보기는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어렵게 비틀었네. 이게 아무리 금융기관이 예상을 한다고 변동금리라 할지라도요. 변동금리라 할지라도 이게 예상치 못한 인플레 발생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러면은 금융기관이 뭐를 올려버립니까? 금리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이 일정한 주기마다 뭐를 바꾸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 대출받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거는 삭제를 하십시오. 차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보는 정도는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거를 지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네요. 손해를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손해는 여기서는 큰 손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리십시오. 2번은. 다음에 3번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에 지급하는 원리금 중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진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죠. 이게 원금 상환분이잖아요. 이게 원금 상환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한다. 고정금리에서는 대출자가 부담하죠. 다음에 점증상환 대출은 표준적인 대출보다 초기 불이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는 금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죠. 그만큼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3번부터 계산 문제인데 요 13번은 아까 원금 균등은 아까 푸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14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일정한 규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을 나타내는 다음 상환 적용표에서 기억 리을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자 지급이 지금 보시면은 원금 상환은 일정한데 이자 지급이 첫 달에 30만 원에서 두 번째 달에 29.75로 줄어들었죠.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0.25만큼 줄어들었죠. 그러면 다음 달은 또 0.25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게 이자가 이게 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떨어져서 이 줄어든 만큼 두 번째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얼마인지 아실 수 있겠죠. 29.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씩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0.25, 0.25, 0.25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맨 끝에 없어지려면 맨 끝에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0.25가 들어가야 되는, 계속 0.25씩 일정하게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0.25입니다. 그럼 리을에 들어갈 거는 리을은 그 위에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그죠?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합해서 은행에 갖다 줘야 되죠. 리을 속에 들어가는 거는 50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재미있죠? 자, 근데 15번은 자, 요거는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을 주로 묻거든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게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을 묻거든요, 문제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잖아요. 저당상수. 이자를 계산하는 거는 첫 회잖아요, 첫 회. 보통 첫 회이기 때문에 첫 회는 처음 대출받은 대부액 전체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를 구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은 1번에서 2번을 빼잖아요. 맞나요? 근데 지금 얼마 대출받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연 7%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094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에 1억 2천만 원 곱하기 0.094 하죠. 예, 여러분들 계산기 좀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가? 188에 1128만 원 나오나요? 맞습니까? 1128만 원 나오면, 자, 이게 이자율이 7%잖아요. 그럼 대부액이 지금, 아이고, 이걸 노란 걸로 구별을, 이렇게. 여기가 1억 2천만 원 곱하기 0.07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840만 원인가요? 724, 840만 원이죠. 자, 이게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고 840만 원만큼이 이자라면은 요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분이 되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1000에서 빼는 게 요령이에요. 1000에서 840을 빼라고요. 1128에서 빼지 말고 1000에서 빼면은 160이죠. 더하면 되죠. 160을 128에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160을 하면 288이죠. 288. 맞나요? 아니, 굳이 그 어렵게 빼고 그래요. 그냥 1000에서 840 빼면은 쉬운데, 거기에다 이렇게 더하면 되지. 그잖아요. 예. 요즘은 초등학교 때 다, 초등학생한테 다 이렇게 가르쳐요. 옛날처럼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안 해요. 빌려주고 남고 이렇게 안 해요. 예? 어떻게? 빌려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가르쳐요.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숙제예요. 이렇게. 그럼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요. 네, 자, 보세요. 이 0.094하고 여기 0.07이죠. 0.094를 곱했으니까 이 금액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이거는 0.07을 곱했으니까 작게 나왔고, 이거는 0.09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숫자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곱한 금액은 똑같잖아요. 지금 요 0.094 속에 0.07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0.07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이 원금 상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24가 원금 상환율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억 2천 하면 된다고요. 이러면은 288이 나온다고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나오면은 저당상수에서 뭐를 바로 빼버리면 이자율을 빼면은 바로 그만큼이 원금 상환율이 된다고요. 원금 상환율이 되니까 거기다 대부액을 곱하면은 바로 원금 상환분이 바로 계산된다고요.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16번, 17번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18번은 좀 쉬고 할게요. 18번 좀 쉬고 나머지.